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에 대한 좀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인만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저번에서 한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벌써 4개월 됐네요. 예, 부동산 시장 그 사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완전 바뀌지 않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 예.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언제 만났죠? 추석 전에 만난 거예요. 예. 추석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격은 외곽 지역들은 조금 떨어졌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버텼었어요. 떨어지진 않았죠. 안 떨어졌는데 4개월 만에 이제 뭐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난리가 났죠. 서울도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오를 때는 이제 강남부터 오르잖아요. 네, 강남부터 네. 이렇게 마용성 오르고 풍선효과로 노도강 오르고 수도권 오르고 대전 오르고 부산 이 지방으로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경기도 지역부터 먼저 떨어졌고요. 한 30% 이상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고요. 노도강이 좀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강남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하락세가 이제 강남을 위협하는 거죠. 근데 속도가 좀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도에서 2012년도인데 IMF는 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국가 부도 위기니까 뭐 우리가 잘 못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잠깐 떨어졌다가 어떻게 뭐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2010년, 2012년도에 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버퍼링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규제가 풀리잖아요. 그때는 MB 정부 5년 동안 규제를 풀었고요.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규제를 풀어서 6년 동안 규제를 풀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언젠가 추석 지나고 규제 풀기 시작해서 7월달 물론 지방부터 풀었죠. 7월달, 9월달, 11월달 이제 1월달에도 푼다라고 하니 속도를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MB 정부 4년? 5년 동안 풀었던 규제들이 거의 한 4개월 만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 때 중앙은행에서 금리나 순식간에 빠르게 내려가지고 잡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빠르게 푼다는 거죠. 빠르게 풀고는 있는데 좀 효과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남에서는 송파구부터 강남 3구인데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송파구가 먼저 좀 빠지고 있고 또 마용성은 좀 버텨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좀 괜찮은 랜드마크들은 좀 버티고 있고요. 랜드마크가 아닌 지역들은 좀 빠진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라면 2023년 상반기에 강남도 좀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그럼 지금 아파트 시장 뭐 이제 전세라든가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 주요한 원인이 뭐예요? 규제가 완화되는데도 분위기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집값 오를 때 생각해 볼까요? 그치. 집값 오를 때 규제해서 집값 잡았나요? 아니죠.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열심히 규제했잖아요. 규제할 때마다 환호했죠. 환호했지.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왔죠. 자, 그 논리를 본다면 정책으로 시장을 컨트롤하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올라갈 때도 안 되는 게 내려갈 때 된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오르면 규제하고 내리면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오를 때는 규제해야 되고요. 내릴 때는 풀어주는데 저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질까? 미친 듯이 오르다가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저는 내린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하면 2015년부터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15, 16, 17, 18, 19, 20, 21, 7년. 예. 서울은 7년 정도 상승하면은요. 그 이상 상승하기 힘듭니다. 과거도 7년 연속 상승하지 않았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를 만큼 올랐다. 첫 번째. 긴 시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7년 동안 2배에서 3배. 7년 전만 해도 서울 집을 못 산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강남이나 못 사지. 맞아요. 나머지는 그래도 살 수 있지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강남이 아니라 서울을 못 사버리는 거예요. 할만했죠.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2년도 좀 어려울 때만 하더라도 뭐 5억, 6억, 7억짜리 전용 84, 34평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 뭐 15억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20억 넘고 막 20몇 억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오랫동안 많이 올라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렵고 피로감도 누적이 되고 다 알아요. 집주인들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치, 기분은 좋지만 솔직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거 좀 불안한데? 다 이 얘기 했거든요.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았는 거죠. 하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니까 또 제로금리가 됐잖아요. 리셋.
사실은 그 2020년, 2021년 상승이 굉장히 저는 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상승을 안 했으면 좀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사실 외곽 지역도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본다면 뭐 인천, 안성, 동두천 그동안 안 올랐던 소외 지역들이 그렇죠. 한꺼번에 2년 만에 그냥 2배씩 다 그냥 결국에는 다 키높이를 다 맞춰버린 거거든요. 그때가 미분양도 싹 사라졌던 때 아니에요? 사라졌죠. 왜냐면 악성 미분양이 항상 존재하던 지역이 있었는데 경기도에 맞습니다. 싹 사라졌고요. 거기 미분양이 왜 사라졌어? 그랬거든요. 그냥 뭐 네. 투자 심리가 이제 불이 붙었죠. 우리 영끌, 벼락거지. 서울은 어차피 못 사는 거고 이제 어디야. 서울 중에서는 노도강 약세 지역, 나머지는 인천, 안성 막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키높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다. 돌 만큼 다 돌았다. 결국에는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니 6억 7억짜리가 20몇 억이 갔는데 여기서 또 다시 상승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우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떨어질 때가 됐다. 오히려 더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 차라리 여기서 한번 조정 중해놨지 안 주고 더 달렸으면 더 달릴 수가 없었죠. 저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트리거가 뭐냐. 항상 우리가 트리거가 생기잖아요. 그쵸. 이번 트리거는 저는 금리라고 보여지죠. 왜 금리냐? 과거에도 금리가 높았거든요. 노무현 그쵸? 정부 시절에는 더 높았잖아요. 예. 그때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2006년도인지 2008년도인지 2007년도에 7% 8% 맞죠. 담보대출금리 네, 7% 8%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집단 담보대출로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5점 몇 프로 받았어요. 싸게 받으셨다. 그래서 너무 잘 받았다고 막 박수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비교하면 지금이 뭐 엄청난 고금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올랐는데 버텼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런가? 맞아요. 사이즈가 일단 달라. 대출 총량 자체가 달라져요. 그때 만약에 마포에 5억짜리 아파트였다. 50% 대출 받으면 2억 5천. 계산하기 편하게 뭐 3억 정도 60% 받았다고 칩시다. 뭐 LTV 떠나서 3억. 그때는 2억 3억 대출 받으면 와 많이 받았네. 근데 지금은 자 5억짜리가 15억이 가요. 그러면 3억 대출 받으면 9억을 대출 받았고 8억을 대출 받았는데 한 8억 대출 받으면 저금리 때는 그래도 버틸만 하죠. 뭐 그냥 뭐 그래 한 100만 원 뭐 150만 원 냈는데 이게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서 지금 5% 6% 7% 얘기하고 있으니 8억에 5%면 얼마예요? 4천만 원. 1년에 4천만 원. 이자만. 원금 동시 상환 들어가면 죽는 거죠. 지금 5%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총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대출에 대한 충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지금 전세. 저는 전세를 굉장히 좀 심각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전세는 이제 우리 최근에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데 전세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전세가 우리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투기판, 좋게 말하면 투자의 장이 된 데는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내 돈 안 들이고 대출 안 받고 은행 가서 굳이 번거롭게 안 해도 세입자만 끼면 내가 입주만 안 하면 집값의 한 40에서 60% 정도 전세가율이 생기니까 50%라고 치면 내 돈 50%만 내면 되잖아요. 50%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자,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MB정부 때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전에 전세 대출이 없던 시절에는 금리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전세금 내가 맡기고 그냥 찾아가면 끝이잖아요. 매매 시장만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것도 이제 IMF 지나면서 이제 개인한테 이제 매매 대출이 이제 활성화됐고 예전에는 개인한테 대출도 잘 안 나왔잖아요. 자, 일단 매매는 그렇다 치고 전세는 영향이 없었어. 근데 2009년도 이후부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이 되니까 영향을 받는데 공교롭게도 저금리였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전세 대출. 야, 이게 세입자도 좋고 집주인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전세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고 그렇게 전세가 올라가니까 사실 저는 2017년도, 16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저금리였으니까 좋았지. 유동성 파티 이제 신났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신나다가 이게 좀 서서히 뭐가 좀 되면 예측을 하고 좀 미리 정리를 하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작년 2021년 초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그쵸. 안 올린다고 했잖아. 페이크 썼잖아요. 아마 저
자기 자신도 페이크에 넘어간 것 같아요. 자기도 올릴 생각이 없었겠지. 네.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2023년까지는 금리가 안 오르니까 부동산이 크게 안 떨어질 거야. 2024년부터 금리를 올려도 한 2년에 걸쳐서 올리면 2025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 좀 문제가 될 거다. 저도 잘해야 뭐 1년에 0.5 정도 가지 않겠나. 0.25, 0.5? 그래서 저는 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 이제 올 초에도 저렇게 얘기해도 올릴 거다. 올려도 아마 한국은행 금리는 올해 2022년 말에 한 2%, 내년에 한 3%까지 갈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 더 갔죠. 뚜껑을 딱 열으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야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항상 올렸거든요. 근데 빅스텝도 이제 그 2번 막 올렸잖아요. 사상 처음 보는 속도로 막 올려버렸고 미국은 더 하고 여기서 끝이냐. 2023년은 어쩔겨. 매매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대출이자. 세입자들도 지금 곡소리 나잖아요. 대출이자 무조건 받았는데 한 80% 정도 받았잖아요. 전세금에. 감당이 안 되죠.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죠. 전세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매 가격을 버팀목 해줄 수 있는 지지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매매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는 좀 기이한 현상? 저는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세는 안 떨어져요. 전세는 입주 물량이 나올 때만 떨어지거든요. 헬리오시티, 네. 옛날 잠실 엘스 리센츠 2만 세대 입주할 때 한 1년 정도 어려웠는데 이거 뭐지? 1, 2년 전에 전세가도 급등을 했었잖아요. 급등했죠. 그런 적도 별로 없었죠, 과거에는. 올라도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죠. 이게 막 맞물린 거지.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면서 지금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역전세 하나는 생기고 집주인은 전세금 못 돌려주고 세입자는 돌려달라고 하는데 내 전세금 못 받으니까 또 이사도 못 가는 거고 집주인 또 팔아야 가는데 팔리지도 않고 거래량은 감소고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23년에 원밸리도 그렇고 개포에도 그렇고 새 아파트가 입주한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새 아파트니까 저렴하겠죠. 예. 물량이 나오니까. 예. 거기로 이사 가고 싶은 거야. 세입자는. 싸고 좋잖아요. 사고 새 아파트고. 예. 나 거기로 이사 갈래. 내 전세금 돌려줘. 예. 집주인은 어떡하지? 그리고 야, 이 우리나라 법이 계약갱신 청구도 진짜 얼마나 대충 만들었냐면 우리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예. 그러면 계약 갱신을 했는데 내가 나가고 싶어. 나 나가고 싶어요 하면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줘야 돼요. 계약 갱신 청구 2+2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했어요. 근데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세입자가 돈을 돌려달라는 거야. 나 나갈래. 3개월 후에 돈 돌려주세요. 집주인은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2년을 버티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달래. 3개월 동안 돈을 어떻게 마련해? 아, 현금 흐름이 꼬여버리는 거네요. 꼬이죠. 아이, 머리 아프다. 들어보도. 그러니까 매매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더 머리 아파요. 매매 가격은 버티면 뭐 아파트는 나중에 또 오르겠지. 예. 전세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러면 좀 이게 좀 한동안 좀 시간이 좀 걸리려나요? 회복되려면? 와,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년 이상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V자 반등하느냐,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L자, 장기 침체로 가느냐인데, 공통점은 있잖아요. V든 L이든 떨어진다.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든 옆으로 가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바닥을 확인 못 했다는 거죠. 바닥의 신호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신호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우리가 미래는 모르니까, 이제 과거 우리 2010년도, 12년도 사례를 보면, 일단 미분양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이 한 4만 7천 가구 정도 네. 되는데 10만 호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3만 호 정도가 되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까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미분양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가격이 지금은 또 과거와는 다를 수는 있는데 30에서 50% 정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한 3년에 걸쳐서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 지역들은 뭐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30%까지 빠진 지역들이 있고요. 마용성이 잘 버틴다고 하는데 마포, 용산, 성수, 서초구, 강남구 잘 버틴다고 하는데 그래도 10%에서 15%는 빠졌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 30에서 50% 조만간 달성할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더 빠져요. 몇 년 동안 장난 안 했잖아요, 분위기. 뭐 그냥 막 들어갔잖아요.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그게 세상의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좋긴 좋죠. 앞으로 그 좋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입지가 좋잖아요.
예전에 자리를 잡고 주변에 인프라가 다 형성된 곳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노후화됐지 주변 인프라는 얼마나 좋아요.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 예. 그러니까 그게 새 아파트가 되니까 얼마나 좋냐고. 다 좋은데 리스크라고 한다면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잖아요. 집이 노후화됐잖아. 어느 집주인이 농물 나오고 주차 불편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 없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거기 불편해도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갭을 뭐로 메울 거야? 내 자기 자본 아니면 대출로 들어가야 되죠. 리스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50%까지 또 과거에는 갔어요. 증시도 그래요. 이렇게 빨리 떨어진 적이 있었나? 이게 뭐 IMF 외환 위기 같으면 이해는 되잖아요. 아니, 국가 부도 위기야. 나라가 망하는데 부동산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떨어질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랐어. 국가 부도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당황스럽고요. 아마 주식하고 지금 똑같은 한 배를 탔어요. 이거 외부 보통 이 정도 떨어지려면 외부에 큰 충격이 탕 때려줬을 때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큰 거 없이 그냥 금리 때문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니까 주식이 선행지표니까 먼저 두들겨 맞고 이제 네. 부동산이 늦게 두들겨 맞는데 저는 두들겨 맞는 건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미분양 10만 원, 네. 수도권 3만 원, 고점 대비 30에서 50%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집어 던지죠. 투매 현상이 생긴다. 패닉 셀링 안 팔려. 막 집어 던져도. 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도 규제를 풀고 있지만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겠죠. 내가 지금 완화책으로 좀 약하다. 약하고 바닥 가까이 가면은 마지막에 풀리는 게 1월 달에 이제 우리 규제적 푼다고 했잖아요. 경기도 남원 4곳 풀어줄 것 같고요. 성남, 분당구, 수정구 들어가 있고요. 광명, 하남, 과천 풀리고 서울에서는 노도강 무조건 풀리고요. 외곽 지역들 풀리는데 안 풀리는 지역들. 강남.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서초구 강남구거든요. 서초구 강남구가 풀리느냐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서초구 강남구가 2023년 상반기에 풀리느냐 하반기까지 가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풀리면 이제 다 풀렸잖아요. 예. 규제적 다 풀렸어. 규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정부가 진짜 안 되겠다. 5년간 양도세 면제. 그거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나올 카드가 없어요.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좀 제발 사. 이런 거. 양도세 5년 동안 안 받을 테니까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다 해줬어요. 나는 몰라요. 떨어지든 말든 이제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게 양도세 특례거든요. 그거 나오면 이제 바닥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죠. 네. 그거 우리가 100% 바닥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정도 나오면 저는 용기 한번 내볼 만한 상황인데 지금은 용기 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대출 규제는 좀 덜 풀렸는데 금리가 좀 빠르게 떨어지면 그래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죠. 근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까요? 음. 어떻게 빠르게 떨어지죠? 파월이 오를 때도 지가 확신이 없었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니까 올랐잖아요. 물론 미국 경제가 침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뭐 작살이 났다. 그러면 빨리 풀겠는데 이게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잘 버텨. 잘 버텨. 딴 나라보다 또 고용도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언제 멈추느냐가 중요하고 멈추는 거 제가 멈출 것 같아. 2023년 한 상반기 넘어가면 멈출 것 같대. 네. 그럼 멈추면 바로 내려갈까? 멈추고 유지를 하려겠죠. 고도 일단 유지. 지켜볼 거예요. 네. 절대 섣불리 안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내렸다가 또 예상치 못하는 변수, 물가가 생기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또 자기 말을 번복을 해서 또 많이 올려야 되는데 파월 또 그게 두렵기 때문에 최대한 돌다리를 두들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자면 한 5%까지 올렸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으면 한 6개월은 적어도 지켜볼 거예요. 네. 6개월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하다가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금리를 내리는데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그럼 내리는데도 또 아무리 빨리 내려도 1년일 거고요. 네. 그래도 좀 조금 빠르게 내리면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2023년 일단 지나갔죠? 2024년부터 내리기 시작을 하면 2025년까지 가죠. 물론 그 사이에 뭐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대기 수요들이 들어가고 충분히 30에서 5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면 들어갈 수 있어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는데 V자처럼 V자라는 게 전제 조건이 찍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뭐 헬리오시티가 뭐 24억, 엘스 리센스가 27억, 뭐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반포 쪽이 뭐 다시 또 40억을 넘고 이렇게 가기에는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동안 몇 년간은 약세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나중에서도 일부 섹터들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도 그래도 좀 희망적인 섹터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리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고점에서 30% 50% 정도 떨어지면은 대기 수요들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하락은 멈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춘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싶고, 부동산이 내가 사면은 탁 오르고 내가 팔면 탁 떨어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좀 괜찮은 지역 위주로,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 가치라고 있는데 좋은 입지, 학세권, 그러니까 학군, 교통, 편의시설, 대단지, 브랜드, 입주 연도, 이런 게 기본기가 탄탄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인데 시장이 안 좋아. 시장 가치가 안 좋아서 떨어지면은 시장 가치가 회복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를 때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뭘 좋은 거를 사고 싶어. 다 올라가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뭐 빌딩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할 만한 게 없어. 돈이 너무 비싸. 한 뭐 몇백억 있으면야 마음에 드는 걸 사겠죠. 근데 어느 정도 한정된 자원에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없는데 한 50%, 40%, 30%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선택의 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현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고, 미분양도 똑같은 논리죠. 최근에 둔촌주공이 그러니까요. 그게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은데 영향력이 좀 갈까요? 둔촌주공이 좀 충격을 더 줬죠. 둔촌주공이 위치 좋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뭐 강남 3구는 아니더라도 송파구 옆에 있고 12,000세대면은 앞으로 서울에서 12,000세대가 나올 수는 없어요. 마지막 미니 신도시에 브랜드 아파트에. 저는 입지도 가격도 저는 그 정도면 전용 84가 13억 되면 원래 아주 좋은 조건인데 주변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헬리오시티가 24억 할 때 얘가 13억이면 엄청난 경쟁력인데, 그쵸. 어라 얘가 16억 15억까지 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 경쟁력이 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주게 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좀 약간 외면이라면 외면을 했는데, 근본 가치는 탄탄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시장을 잘못 만난 거지. 한마디로 타이밍이 2020년에 일반 분양했으면 아주 좋았는데 그럼 미룰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원래는 2020년 2월 달에 착공 들어가고 2020년 4월에 일반 분양 하려고 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사왔잖아. 조합은 3천만 원대 초반대로 3,200인가 하자. 허그는 무슨 소리냐. 2,700대 아니면 안 해줘. 보증 안 해줄 거야. 싸우다가 날짜 못 잡고 건설회사들이 대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해가지고 그 돈 받아서 공사해야 되는데 지 돈 내고 한 거잖아요. 사실 지 돈 아니고 대출을 받았겠죠. 금리는 오르지. PF 대출도 어렵지.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네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여기서 더 버티면 일반 분양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침체가 좀 더 길 것 같은데 더 뒤로 가봤자 더 안 좋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한 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멘탈 더 밀었다가는 진짜. 아까 강남이 쓰러졌다 이런 소리 났을 때 하면 진짜 안 되니까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고. 근데 둔촌주공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뿐인데 그럼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죠.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좀 몇 년 죽었다라 좀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다른 부동산 투자처로 유명한 데 좀 있을까요?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요. 수익형 부동산도 힘들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맞아. 아파트가 어려우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년 전쯤에 원룸 인기 엄청 많았었잖아요. 원룸으로 가고 상가도 가고 오피스텔도 가고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빌딩도 사고, 금리가 오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상가 같은 경우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전세가 없잖아요. 대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 7% 주고 서울의 상가 임대 수익률이 1층 상가 임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 시절에는 3%가 나와도 뭐 대출 금리가 뭐 2%, 1.5%, 2% 시절에는 그래 강남은 오르니까 이 정도만 받아도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 돈으로 내면서 나중에 언제 오를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답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도 힘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족하잖아요. 빌딩도 진짜 귀하거든요. 좋은 빌딩은 진짜 찾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뭐 그런 거 좀 노려봐도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너무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격이 조정이 된다면 돈 있는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노려보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지금 뭐 주식도 어렵듯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고 굳이 답을 찾는다면 최근에 해외로 눈을 좀 돌리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오, 해외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해외 따라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좀 빨리 빠지고 있고 네. 미국으로도 이제 많이 가기도 하는데 물론 미국, 캐나다도 빠졌어요. 네, 캐나다도 네, 한 30% 정도 네. 빠졌고 그래서 뭐 이민 수요가 있고 하는데 최근에는 일본으로 좀 많이 일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많이 내리지도 않아요. 근데 많이 오르지도 않아. 한국처럼 2배, 3배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면 사실 답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안 떨어졌다가 그냥 안 떨어지고 임대 수익률은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일본은 특이하게도요. 아, 에어비앤비 돼요? 에어비앤비 돼요. 오, 괜찮네. 예. 한국은 숙박고 법안 법규정 되잖아요. 때문에 어려워요. 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뭐라고 해요? 호텔, 예. 콘도, 모텔, 뭐 주로 뭐 이런 용인데 일본은 숙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럼 건물 있으면 물론 소방법 때문에 일본도 이제 소방법이 강하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뭐 다 우리로 따지면 다가구, 걔들은 뭐 공동 만션 뭐 이러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 뭐 절반 정도는 숙박으로 돌리고 절반은 뭐 원룸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럼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일본 예. 그 법인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들 잃어버린 20년 어떻게 생각하냐? 예. 우리는 굉장히 걱정이야. 일본처럼 따라갈까봐 걱정이야. 하니까 일본이 이미 옛날 일이 돼버렸더라고요. 아, 옛날에 일본이 80년대 예.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지. 엄청나게 올랐다가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좀 안 좋아지고 많이 무너졌지.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예. 라는 게 이제 이미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이제 과거형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유 뭐 부동산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돼버렸더라고요. 이미 과거형이 돼버렸고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미 과거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몇 배 차익을 얻기는 물론 뭐 도쿄 일부 지역은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도 생각은 좀 해야 되겠다. 뭐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니까 당장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되고 출산율이 더 줄어들면 10년, 15년, 20년에는 우리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은 지방 투자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서울은 괜찮아요. 아, 그래서 서울은 괜찮고. 서울은 왜 괜찮냐면 인구가 줄어들어도 뭐 갑자기 반토막이 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서울로 유입이 되잖아요. 서울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그건 서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가서 그렇지 서울 수도권을 본다면 인구는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들 다 있잖아요. 지방에서 공부 좀 해. 먹고 살만해. 일단 뭐 스카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면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나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개천에 용이 났거든요. 집이 좀 어려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즘은 신기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안 또 좋더라고요. 왜? 진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러나?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직장도 괜찮은데 없겠죠? 집안에 또 괜찮아.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해줘.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인구는 버티는데 지방 중소도시들은 저는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방은 편의시설은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지고 공동화 더 매력은 생기죠. 빈익빈 부익부처럼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지방이 다 죽는 건 아니고요. 중소도시들. 그러면 지방마다 또 랜드마크 광역시들 있잖아요. 대전, 세종, 뭐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들은 버티죠. 그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오니까 그게 아닌 중소도시들은 저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중소도시들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인들이 요새 이러는 거예요. 내년에 물건 많이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경매 공부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올해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사서 벌 수 있냐 이거죠. 막 집값 오를 때는 사실 아파트 뭐 경매 물건도 잘 없고요. 나와도 참여하면은 급매물 가격이나 차이도 없어. 그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이런 거 왜냐면 또 전세가 변수잖아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되면 못 돌려주니까 막 경매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선별을 해야죠. 네.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금매로 사는 방법, 네. 뭐 청약을 하는 방법, 네. 미분양을 잡는 방법, 분양권을 사는 방법, 입주권을 사는 방법.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또 경매로 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나는 경매도 괜찮을 것 같으면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물건 나오면 경매를 하시는 건 저는 100% 찬성하는 거고요. 미분양 좋은 거 있으면 미분양 해도 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지 나는 경매만 팔 거야. 나는 금매물만 팔 거야. 굳이? 그냥 싸게 살 수 있으면 anyway 오케이. anyway잖아요. 예. 아니, 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한 개만 고집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망 방법 중에 좋은 방법. 근데 이제 경매를 공부하는 건 저는 적극 찬성이죠. 그래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지. 나는 안 해. 남들이 사는 집 뭐 경매 나온 물건 찝찝해. 뭐가 찝찝하냐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하면 되고요. 예. 그게 아닌 분들은 저는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쪽은 어때요? 토지는 조금 뭐 아파트하고는 완전 다른 시장이기도 완전히 하고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개념 자체가 틀려요. 네. 그래서 가격이 싸냐 그러면 가격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이 개별성도 싸게 강하고요. 네. 사실 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 조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메리트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묵혀두면 진짜 뭐 10배, 100배도 오를 수 있는 게 토지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주식으로 치면 거의 비상장 주식급이다. 그렇죠. 거래도 힘들고. 저는 네. 토지는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있어. 네. 살 집 하나 있고 투자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하나 샀어. 네. 뭐 수익 나오는 상가도 하나 있어. 그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자금력이 있으면 토지 뭐 어디 뭐 괜찮은 지역들 마지막으로 저는 막 딱 질문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네. 유달리 떨어진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저 동탄, 세종 이런데 네. 왜 유달리 떨어졌을까요? 동탄, 송도 이런 지역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먼저 떨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외곽 지역이니까 이제 가무니까 먼저 떨어진 거고요. 한 30에서 한 50%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뚫고 80%까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일단 1차 지지선까지는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두들겨 맞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차이가 2020년, 2021년 뒤늦게 굉장히 오버슈팅 됐던 지역이에요. 맞아요. 피로감이 네. 단기간에 많이 쌓였던 지역이고 뭐 마용성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부터 계속 올랐어. 오르다가 조정되다, 오르다가 조정되다. 어느 정도의 그 상승 에너지와 그게 축적이 된 상태고 급등했기 때문에 피로감도 굉장히 빠르게 누적이 된 상태에서 원래 먼저 떨어지는 지역인데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먼저 두들겨 맞은 거야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너 맞을 차례지. 그냥 먼저 두들겨 맞고 뒤에 덜 떨어진 지역이 있잖아. 서초구. 쟤는 왜 안 떨어져요? 좀 기다려봐. 쟤도 떨어져. 쟤도 맞아. 근데 먼저 때릴 때가 더 아파요. 다 아프지. 다 아파요. 학교에서 맞은 거 알잖아요. 뒤에 때릴 때 좀 덜 아픈데 심리적으로 먼저 맞는 게 제일 아파요. 네. 두렵죠. 그러니까 네. 먼저 두들겨 맞았다고 보여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침체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중심지, 상급지 같은 경우는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먼저 올라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들은 먼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침체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통스럽긴 하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2020년 워낙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냥 뭐 전국 1위, 뭐 전국 1위 했잖아요. 자고 나면 올랐었어요. 네. 네. 근데 전국 1위가 나 혼자 막 잘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전국 1위 하면 괜찮은데 국회에서 막 뭐 이전해준다고 막 하니까 사실 쟤 때문에 올랐는 거거든. 오버슈팅 괜히 됐구나. 네. 너무 오버슈팅이 됐고 떨어질 때가 됐고 2021년도 떨어졌고 2022년은 맞물렸잖아요. 예. 2020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도 됐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도 떨어져. 그리고 세종시의 주 유입 그 수요층은 타지 대전, 투자했어요. 충청도, 타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뭐 대전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대전의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걸 팔고 세종으로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세종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거의 뭐 지지선 바닥 다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뭐 굉장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오버슈팅이 되면 좀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조심해야죠. 언더슈팅이 나면은 그걸 또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정답입니다. 예. 또 김희만 소장님 만나서 또 부동산에 대한 시향을 또 이제 알게 됐는데 2023년 새해에는 좀 다 잘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